현대의학적으로 그 경락경혈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경락이 뭔지 경혈이 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서울대 어떤 물리학과 교수님이 그 경락을 발견했다라고 그 언론에다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락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인식해 왔거든요. 많은 동양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미 죽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경락은 같이 사라져 버린다, 같이 쓰러져 버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분이 그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믿질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19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그때 김봉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인가요? 거기 생물학부를 나오시고 교수를 하시다가 북한으로 월북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생명공학 쪽을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체 내에 있는 신경과 혈관과 뭐 임파관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정보 전달 시스템을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경락 시스템하고 유사한 건데, 경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뭐 봉안관, 봉안소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존의 경락설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발견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운행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봉안에서 뒤쪽 따서 봉안관, 봉안소체. 경락은 봉안관이고 경혈은 봉안소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전통적인 동양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답이 어떻게 금방 나오네요. 싫어하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현대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네, 거기도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자기들이 공부하지 않은 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게 사장됐습니다. 일선에서는 러시아의 누군가가 김봉환 씨가 얘기했던 그 봉안관과 봉안소체를 같은 방법으로, 김봉환 씨가 얘기했던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나타났다.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그 실험을 발표해서 사장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김일성하고 김봉환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문제가 있어서 김일성에 의해서 숙성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김봉환 씨가 이제 사라진 이후로 그 봉안관과 봉안소체에 대한 얘기들은 같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그 침뜸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락 시스템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기존의 해부학에서 발견된 시스템 외에, 정보 전달 시스템 외에 꼭 또 다른 어떤 정보 시스템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과 호르몬을 연결하는 통로인 혈관들과 그리고 임파관, 이런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도 경락의 특성들이 상당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락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설사 발견 안 된 다른 경락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락 시스템은 반드시 우리 몸에 드러나 있는 정보 전달 시스템인 혈관이나 신경이나 임파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혈관과 임파관과 신경을 통합한 개념의 또 다른 상위 개념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설사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혈관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또는 임파관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경락이라는 어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락 현상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락이 있다 없다, 그것을 굳이 어떤 실체로서 밝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경락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경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몸의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과 임파관을 연관된 연결하는 토탈 어떤 정보 전달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들을 파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이 동양의학에는 경락 시스템을 따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락으로 설명되는 것이 신경으로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호르몬, 신경이나 혈관이나 임파관에 설명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락이라는 것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경락이라는 게 반드시 또 다른 해부학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경과 혈관과 임파관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또 그것마저도 완전히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을 얘기할 때 그 자율신경의 기능들이 제대로 다 밝혀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아까 부교감신경 얘기할 때 세이크럴 2, 3, 4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교감신경의 기능조차도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기능을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밝혀지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경락 시스템의 어떤 신비가 좀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경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는데 그 경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혈관과 임파관과 신경을 통합한 개념,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경락만 알아도 혈관과 임파관과 신경을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 안에 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 경락이 뭔지 좀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신경이나 혈관이나 임파관을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신경을 설명할 거고 혈관이나 임파관의 기능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경락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지금까지 밝혀진, 현대의학을 통해 밝혀진 정보 전달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정보 전달이란 단어를 썼어요. 정보 전달. 이 정보라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단어들인데, 정보 전달을 어디서 어디로 하느냐?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에서 세포로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세포에서 아주 멀리 있는 세포로, 또는 바로 붙어 있는 세포로. 어쨌든 정보를 발산하고 있는 것도 세포고, 정보를 수용해서 뭔가 이펙트를 나타내야 되는 것도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셀-투-셀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투-셀 시그널링. 셀-투-셀 시그널링. 세포에서 세포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이 셀-투-셀 시그널링. 이런 단어를,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보면 쉬운 단어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파트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보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되는 것,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해서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생각을 해죠.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로가 되는 거, 정보를 이쪽 세포에서 저쪽 세포까지 전달할 때 통로가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운반하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로 사용되는 것이 신경, 이제 뭐 말초신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 임파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부의 실체가 있죠. 정부의 실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정보를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뭐 호르몬, 대표적인 게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도 여러 종류가 있죠. 크게 이제 얘기하면은 뭐 파라크라인, 오토크라인, 엔도크라인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르몬 하면 엔도크라인을 얘기를 해요. 내분비죠. 내분비 호르몬. 그리고 파라크라인은 바로 옆에 있는 세포에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 전달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가 가잖아요. 요 안에 있는 상태를 요 세포가 알아야 된다면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로가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갭정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그냥 이게 바로 전달이 되냐 아니면 뭔가가 정보의 실체가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대개는 이 호르몬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라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토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분비에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분비해서 다른 자기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보의 어떤 실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도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슐린 같은 것도 호르몬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피네프린이나 스테로이드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마다 분비하는 또 그 자기 자체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또 통증을 느낄 때 발산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또 성장할 때 얘기하는 그로스팩터들이나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또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또 분비되면 기분 나쁜 것을 느끼는 호르몬 뇌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죠. 그게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의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선 이걸 가지고 어떤 정보 전달을 얘기를 해요. 요 안에 신경계, 호르몬계, 임파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평형을 조절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경락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셀투셀 시그널링 이야기를 하느냐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락이 추구하는 목적과 요 신경계나 호르몬계나 임파관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몸 안에 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세포와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머리와 내부 장기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서로의 정보를 부단히 열심히 주고받습니다. 유선을 통해서 또는 무선을 통해서 얘네들끼리도 서로 전화를 해야 되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잖아요. 경락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경락도 몸을 원활하게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평형을 잡기 위한 끊임없는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경락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상당 부분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몸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 꽤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경락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침을 놔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 놓고 뜸을 뜰 때 경락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개념만 가지고 놓는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락의 개념을 가지고 침을 놨을 때 나타났던 효과를 이거 가지고 또 설명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침을 놓은 사람들과 침을
놔서 두통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렇게나 침을 논거하고 그 경락에다 침을 논거하고 경락 경혈을 따져서 침을 논거하고 그 효과가 별 차이 없었다. 그거 보면은 경락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상을 해본 저로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충 침을 놓을 때 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놓을 때 하고 치료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기도 하고 거의 통증이 한 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논문에서 나왔던 것은 아마 제대로 된 임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침을 꽂아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아무 데다나 꽂아놔도. 뜸도 마찬가지로 아무 데다나 떠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경락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효과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일단 이것을 머리에 한번 두시고요. 제가 쓴 책에 이 셀투셀 시그널링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정보 전달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보 전달의 형태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경락이 이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락과 이것이 별개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경락이 설사 나중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움직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아시면은 실체에 접근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죠. 제가 책을 쓸 때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침뜸책이냐 현대의학 책이냐 이거 다 없애자. 없애고 꼭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부록으로 만들어서 보자.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는 못하죠. 근데 제가 쓴 책을 놓고 그 출판을 할까 말까를 두고 여러 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었어요. 출판하려면 돈 들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구당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구당 선생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서 그 출판을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왜 현대의학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침뜸책에 왜 이게 들어가냐.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저는 경락의 최종적인 어떤 효과들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경락의 어떤 효과들을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쓴 책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쓴 책 총론에 보면은 정보의 어떤 발생부터 그 이펙트까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효과들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웬만한 의과대학에서 본 책들보다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써놨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은 경락을 시작을 하면서 잠깐 이 얘기를 먼저 꺼내봤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경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경락이 뭐냐?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경락은 구성은 경맥과 락맥으로 되어 있죠. 이런 구분들은 일단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모든 정보 전달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는 정보 전달을 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주체와 통로와 실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락 안에는 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선이 아니고 그 선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그냥 라인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라인이 아니고 어떤 펑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경락의 어떤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꼭 그 라인을 건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선, 그래서 그 선까지 침을 찔러야 되고 거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자극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경락은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식하고 저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또 뭐 날씨에 따라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더 들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한 가지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분지 중에 어떤 것만 자극을 해도 경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살짝만 뭔가를 꽂아놔도 경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피부까지도 경락이 뻗쳐 있거든요. 경맥이 뻗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락맥은 뻗쳐져 있습니다. 별락, 손락, 부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겉에부터 아주 속까지 촘촘히 다 얽어매어져 있습니다. 마치 신경처럼 그렇게 다 얽어매어져 있거든요. 여기 손대면 알잖아요. 닿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다 연결돼가지고 머리를 통해서 다 분석돼서 이게 어떤 감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어떤 자리도 다 경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효과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어제 음양오행 얘기하면서 오행은 다 치고받고 하잖아요. 대충 어떤 간에 해당한 자리든 심에 해당한 자리든 어떤 곳에 한 곳 딱 찔러놓으면 치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하고 극하면서 어느 정도 그 쾌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은 줄 수 있어요. 몸에 이득은. 일단 찔러만 놓으면. 아까 그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 데다 찔러놨더니 두통이 좀 낫더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데다나 침 놔줘도 됩니다. 사실은. 깊이만 안 찔르면. 깊이 찔러가서 뭐 이제 그 간을 뚫는다든지, 심장을 뚫는다든지, 폐를 뚫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피부 정도에 살짝 꽂아놓는 것은 부작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다 꽂아놔도 효과는 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이펙트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 찔른 자극이 몸에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래서 그냥 한두 개 아무렇게나 꽂아놔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꽂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경맥과 락맥의 이제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맥에는 크게 12정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경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경팔맥이 있습니다. 생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기경팔맥 하니까 꼭 그 무협지에서 어디 본 듯한 그런 단어인데, 요 세 가지는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크고, 이 중에 이제 12정경 같은 경우는 자기 경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큰 줄기다 보니까 어떤 정거장처럼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경팔맥에서 이제 인맥하고 동맥이 있고 여타 이제 다를 게 6개가 있습니다. 양요맥, 음요맥, 양교맥, 음교맥, 대맥, 충맥에서 토탈 8개가 있거든요. 이 8개 맥 중에서 이 2가지 맥은 자기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경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정경은 다 자기 또 경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토탈 자기 경혈을 가지고 있는 것은 14경맥이죠. 14경맥. 14개만 자기 경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경혈은 일종의 치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치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 14정경만이 경락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초보자들은. 근데 그 외에 12경별 또는 또 다른 기경발맥들, 그리고 이제 뭐 15별락, 손락, 불락이 있습니다. 락맥에서 이게 이제 제일 큰 락맥이고, 갈수록 조금 적어지는 거죠. 계속 가지가 갈라져가지고, 겉에 있는 부분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조금 조그만한 분지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혀를 가지고 있는 14경맥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14경맥만 놓고 보면은 이것도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 끊어진 것들을 연결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경락들이죠. 12정경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기경팔맥 중에 인맥과 동맥을 자세히 볼 겁니다. 12경별은 12정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많이 보완을 하죠.
12정경에서 나와서 다시 정경으로 들어가는데 이 12경별은 내부 쪽에서 그 표와 리가 되는 장기를 연결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폐와 대장의 표리라고 그랬죠. 수태원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연결된다. 겉에서 드러나는 그 경락의 연결은 락맥을 통해서 되죠. 락혈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내부 장기에서 폐경과 내장경이 연결된다면 폐와 대장도 연결이 돼야죠. 수태원 폐경, 수양명 대장경은 이 정도까지 갔다가 싹 없어져요. 겉에서는. 근데 그것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폐도 가고 대장도 가는 거거든요. 수태원 폐경도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서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폐에 속하고 대장에 락하는 여기까지 그 기운이 삐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연결되는 대장과 폐가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경별입니다. 그래서 경별은 토탈 6합으로 나눠지죠. 6합. 효리가 되는 폐와 대장이 한합이고 또 뭐 심과 소장, 심포와 삼초, 간과 담, 신과 반광 뭐 이런 것들이 그 서로 이제 연결되게 해주기 위해서 토탈 6합이 있습니다. 경별은. 이것은 이제 실제 치료할 때 쓰여진다기보다는 그 서로 장부 간의 상관관계, 경락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 상당히 필요하죠. 이 경맥의 치료를 해서 어느 장기까지 영향을 주는가 그런 걸 알 때 좀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경팔맥은 이게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에요. 12정경은 뭐고 기경팔맥은 뭐냐? 12정경은 대개 상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몸에서 보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경팔맥은 그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옆으로 도는 것도 있고 그래요. 대맥 같은 경우는 기경팔맥 중에 대맥은 그 모든 경맥을 이렇게 싼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배에서 띠죠. 띠할 때 대자죠. 이게. 그래서 둘러매고 있는 그런 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경팔맥과 12정경의 관계가 뭐겠냐?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정보뿐만 어떤 모든 결과물들 이런 물질들을 전달하고 이동하는 어떤 통로로서 사용되는 12정경 일종의 수로와 같은 상태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기가. 기 또는 기, 뭐 영혈, 영기,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12정경의 경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경팔맥은 그 옆에 또 조그마한 수로가 있어요.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기경팔맥에 아니 정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딱 막혔다. 병이 있어서 통과하다가 못 가면서 이제 넘칠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이제 바깥으로 넘칩니다. 제대로 된 그 통로를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넘치게 되면 여기서 넘치게 된 것이 그냥 쫙 퍼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수로가 기경팔맥의 수로에서 다시 그 길을 받아줘서 연결을 해줍니다. 일종의 컴펜세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감당을 못할 때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병적인 것을 감당을 해주는 거죠. 이게 생리적인 거로 따지면은 이 정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닐 수가 있을 텐데 몸은 항상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 기가 잠깐 체할 수도 있고 뭐 기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해주는 역할 또 다른 도랑입니다. 이게 이것마저 넘친다. 그러면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병으로 드러나겠죠. 이것이 가지 못하는 어떤 증이 실제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기경팔맥과 12정경이 같이 몸의 어떤 생리적인 것을 정상적인 그런 활동들을 감당을 해내는데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기경팔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막혔다면 이런 데가 뚫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침팀의 역할인데 이런 기경팔맥과 정경이 만나는 이런 통로가 넘쳤을 때 통로가 되어지는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맥교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경팔맥 8가지 맥과 교회하는 혈 교회하는 12정경의 혈이죠. 대개는 교회하는 12정경의 혈입니다. 팔맥교회 혈 요게 나중에 경혈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당스님이 침뜸을 하실 때 특히 침을 하실 때 오수혈을 별로 쓰지 않는 대신에 이걸 많이 쓰세요. 팔맥교회혈은 거의 루틴으로 모든 사람한테 쓰시다시피 하실 정도로 쓰십니다.
이것은 잠시 기억을 해놓고 계십시오. 우리 책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것도 시험에 냅니다. 팔맥교회.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제 책으로 보면 제 책은 101페이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104, 5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경락경일학책. 예, 팔맥교회 테이블이 있죠. 105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기경맥 8가지하고 본경맥 8가지가 나오고 각각을 만나게 해주는 경혈 8혈이 나와 있습니다. 족태운 비경과 축맥이 만나는 게 공손이고 수고름 심포경과 음유맥이 만나는 게 내관이고 이 공손과 내관은 심과 가슴과 위 또는 간 같은 그런 통증을 치료하는 자리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되게 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뜸을 뜨는 자리는 아니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12경맥, 기경팔맥, 12경별 관계가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별로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다 촘촘하게 서로 경락과 경락을 연결하고, 경맥과 경맥을 연결하고, 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기의 흐름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치료 포인트를 사용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도 그냥 자극을 어떻게 해주면은 이쪽으로 연락은 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정보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로 이쪽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12정경하고 기경팔맥을 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정경을 통해서 이러한 장과 부나 우리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그 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12정경, 12경맥이라고도 하고요. 12정경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일단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냐, 족이냐, 다리까지 가 있는 거냐, 팔까지만 가 있는 거냐. 이게 팔에서 시작되는 거냐, 팔에서 끝나는 거냐, 또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거냐, 다리에서 끝나는 거냐. 그게 하나 있고, 또 양이냐, 음이냐가 있죠. 이게 음이냐, 양이냐. 그리고 또 요 음이냐, 양을 따질 때 그냥 음양이 아니고 삼음, 삼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음, 세 가지의 음과 세 가지의 양이 있어요. 그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음의 정도 또는 양의 정도. 바꿔 말하면 음의 크기, 양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음은 소음부터 태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름이 있습니다. 음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도 소양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하나 뭐겠습니까? 고량입니까? 아닙니다. 양명입니다, 양명. 양이 가장 빛나는 단계 양명이라고 합니다. 음양에는 요 셋 중에, 요 여섯 중에 하나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장과 부가 나옵니다. 예. 장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경맥이 폐거든요. 수, 태음, 폐. 그리고 이제 경이 붙습니다. 수태음, 폐경. 수, 이것은 이제 그 경락이 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위치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태음은 요 삼음, 삼양에서 음이 얼마나 깊은지 양이 얼마나 깊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해 있는 장이나 부를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12정경의 이름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름이 지어 있습니다. 수태음 폐경 또는 수양명 대장경.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음과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음경은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경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자세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의학에서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부학적인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요. 팔 데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근데 동양의학에서 경락경혈을 얘기할 때, 특히 경락을 얘기할 때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음량을 나누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음량을 나눌 때. 요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이게 요쪽이, 앞쪽은, 이게 음입니까? 양입니까? 앞에가 음이죠. 배로 해서 이게 다 음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양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음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요 삼음삼량이 있는데 토탈 따지면은 손과 발을 합쳐서 6개씩 있거든요. 6개의 음과 6개의 양이 있습니다. 이게 양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뒤쪽으로. 음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에는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이걸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헷갈립니다. 몇 달 동안 헷갈려요. 이게 어디서 시작했더라? 어디서 해서 어디서 끝나지? 시작과 끝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생각하셔서 그 앞과 뒤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측과 외측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따지면은 요 내측이 음이고 이 바깥측이 외측이 양입니다. 다리로 따지면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요 내측이 음이고 바깥쪽이 양이죠. 이건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음경은 음경대로 양경은 양경대로.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조양명 위경입니다. 조양명 위경은 양경인데 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뒤로 가야 되는데 다른 안경은 뒤나 아니면 옆쪽으로 가야죠. 측면 쪽으로 가야 이게 요 바깥쪽 측면으로 가야 양경인데 음경은 이쪽으로 내측 옆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가야 이제 앞쪽으로 가야 음경이죠. 근데 조양명 위경만 그 배 쪽으로 흐릅니다. 양경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예외를 따지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장과 부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12개. 어제 우리가 이제 다 했는데 그것을 딱딱 하나씩 이제 붙여야 되는데 한번 그걸 좀 붙여보겠습니다. 이 12정경을 외실 때는 그 유주 순서대로 외는 게 좋아요. 정경은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점에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기의 순행이 반복됩니다. 그게 하루에 50번 정도를 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돌 때 28분 한 50초 정도 그 시간으로 몸 전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게 전체 몸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니까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돕니다. 그 시작점이 수태원 폐경이고 끝나는 점이 족고름 간경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아는 게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 정경의 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경팔맥은 유주가 없습니다. 12정경만 유주가 있거든요. 기경팔맥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고 그 컴펜세이션 할 때 이렇게 좀 써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유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2정경은 기의 흐름이 있어요. 통로 방향이. 그게 기가 쭉 가다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막 그 회오리가 좀 치고 막 문제가 생기겠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 흐르는 방향이 있고 흐르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폐부터 시작합니다. 폐가 금이죠. 금, 토, 화, 수, 상화, 목. 오행으로 따지면 굳이 이런 순서대로 흘러요. 목화토금수로 흐르면 우리가 외기가 편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금토화수 상화목 이 순서로 흐르게 됩니다. 금에 해당하는 게 폐하고 대장이 있었죠. 폐와 대장이 있습니다. 토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위하고 비가 있습니다. 화에 해당하는 것은 심하고 소장이 있습니다. 수에 해당하는 것은 방광하고 신이 있습니다. 상화에 해당하는 것은 심포하고 삼초가 있습니다. 목에 해당하는 것은 담하고 간이 있습니다. 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순서대로 흐르는데 제가 이제 써놓은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부, 부장, 장부, 부장, 장부, 부장, 장부, 부장입니다. 순서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흘리게 되는데 이것은 폐경은 손에 있어요. 폐 손에 있고 대장도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 족에 있고 대장도 비도 족에 있습니다. 심은 손에 있고 소장도 손에 있습니다. 소장경도. 방광은 족에 있고 신도 족에 있습니다. 심포는 손에 있고 삼초도 손에 있습니다. 담 족에 있고 간도 족에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2개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수수, 족족. 제가 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손 쉬다 보니까 한문으로. 한글로 써야 되는,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어쩐지 쓰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네. 아, 그래요. 요 이제 사이에 아까 삼음 삼장에 들어가죠. 이게 수는 태음입니다. 태음, 폐경, 수 양명입니다. 양명. 대장은 뒤에 이제 경자는 뭐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족, 양명, 위경이고요. 족, 태음, 비경입니다. 그리고 화는 수, 소음, 심경이고 수, 태양, 소장경이죠. 또 족, 태양, 방광경이고 족, 소음, 심경입니다. 그리고 수, 궐음, 심포경이고 수소양, 수소양 삼초경이고요. 족, 소양 담경이죠. 담경, 족, 궐음, 관경입니다. 족, 궐음, 관경이 됩니다.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릅니다. 쭉. 근데 이것이 이제 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쭉 돌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폐. 수태음 폐. 폐는 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손끝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 소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쭉 가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음경은 올라가죠.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겉으로는 이게 중부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은 이 안에서는 중간에서 시작을 해요. 중간에서 배꼽하고 명치 가운데 정도 되는데 중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을 돌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폐를 속하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소상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어지는데 요 끝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낙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열결이라고 하는 낙혈이 있어요. 요 열결이라는 낙혈에서 다음 대로 이제 이어집니다. 다음이 어디냐면 대장경이죠. 수양명 대장경이에요. 양경은 뒤쪽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양경이죠. 내려가서 머리 쪽으로 갑니다. 항상 양경은 머리로 갑니다. 머리가 양기덩어리라고 그랬죠. 근데 머리에 음기가 조금 영향을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거라고 그랬죠? 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족걸음 간경은 그 속으로는 머리 백혈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위로 많이 치밀른다고 그랬죠. 이런 식입니다. 다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요. 얼굴에서 이제 양경이니까 얼굴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이제 다리로 내려가야 되겠죠. 다리로 내려가는 것은 양경입니까? 음경입니까? 양경이 내려가죠. 조경면 위경이 내려갑니다. 양경이죠. 조경면 위경이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끝나죠. 여기 여태라고 하는 데서 끝나죠. 다시 그 옆쪽에 있는 비경 타고 또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가슴 쪽으로 와서 이제 이 겨드랑이 있는 쪽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비경이 옆쪽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또 심경을 만나가지고 수소 음경이니까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족에서 시작된 거하고 족이 올라와서 수를 만날 때는 가슴에서 만나요. 그죠? 손에서 와서 양경끼리 만날 때는 머리에서 만납니다. 숫자가 들어가는 양경은 머리에서 만나고 족자가 들어가는 것은 요 가슴에서 만나는 거죠. 족과 수가 만날 때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가잖아요. 음경이니까 그것은 가슴에서 만나고 양경은 항상 머리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내려와서 머리에서 만나서 다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만나는 게. 어렵죠? 제가 일일이 하나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차분히 한번 이제 해보십시오. 그 원칙을 가지고 음경과 양경의 원칙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락을 우리가 하나하나 할 텐데 그때 한번 이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에서 시작을 쭉 해가지고 이제 간경에서 딱 끝납니다. 그러면 간경에 다시 폐로 가서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걸 하루에 50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50번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선가 딱 막혔다. 그러면 이제 뭐 기가 체하는 거고, 뭐 빠져나가면 기 탈이고, 또 뭐 어디서 꺼지면 기 함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뚫어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다 시간대가 있습니다. 유주에 시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동양에서는 시간을 12종류로 나누죠.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시, 축시. 자시가 11시부터 1시까지죠. 2시간씩. 이렇게 자축, 인, 묘, 진. 제가 너무 딱딱해서 해야죠. 폐부터 따지면요. 자축, 인시부터 시작합니다.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축.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됩니다. 이 시간으로 따지면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아니야, 여기.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죠? 11시, 1시에서 3시, 이게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그죠?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이건 오후죠.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돕니다. 왜 자시부터 시작을 안 하고 인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왜 폐가 처음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시고 축시는 땅의 시고 이게 사람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주역에 나와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주역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시가 사람의 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천지인.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시부터 5시. 그리고 이 사람이 호흡이 처음 시작되고 호흡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는 거죠. 이 기가 처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를 받아들여야 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맥이 다 산소를 다 폐를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폐가 그래서 폐조백맥이라는 말이 있어요. 폐가 100가지 맥을 이제 조절하고 해서 이제 만나고 하는 모든 맥은 다 폐를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폐조백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쭉 뿌려지는 겁니다. 쭉쭉 순서대로. 그리고 혈로 따지면 여기가 그 수태원 폐경의 경혈 중에 운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문자잖아요. 그리고 족걸음 간경에서 여기가 이제 기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에서 문으로 통해요. 간경의 문에서 폐경의 문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이건 이제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 50번을 돌면서 그래서 한 번 침을 때 기가 한 번 도는 시간만큼 나죠. 그래서 보통 30분 정도 유침을 합니다. 이런 걸 따지고 한번 쭉 돌아줘야 돼요. 침 꽂는 시간에. 조금 이제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건 이제 항상 이 순서대로 좀 외시는 게 좋습니다.